오늘 교회와 사찰 등에는 신도가 모였고 거리에는 나들이 객들로 찼습니다. 방역당국은 명지병원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라임 자금을 거액 투자받은 또 다른 회장님 3명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원산 리조트 지역에 정차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생 김여정도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망 소식을 담은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SUV 차량이 아파트 울타리를 뚫고 추락해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나들이 하기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야외로 나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도 하루 10명 안팎으로 관리되면서 심리적으로 경계심도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었죠.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 첫 일요일이었습니다. 종교시설까지 문을 열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제법 많이 진행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상춘객이 몰렸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선 교인들이 교회 입장을 기다립니다. 2달여 만에 열린 현장 주일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전에 나와서 바라보고서 드린다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아주 감격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도 평소 10분의 1인 1,200명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교회 측은 예배당에 출입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 등록 카드를 찍도록 해 정확한 출입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명동성당도 간격을 유지한 채 예배를 드렸고 석가탄신일을 앞둔 조계사에도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각종 자격증 시험 역시 속속 재개됐습니다. 4차례 미뤄졌던 토익 시험도 치렀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다행이다 싶긴 한데 저는 당연히 연기될 줄 알았거든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전국 100여 개 고사장에서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도심 곳곳은 봄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각자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일요일. 답답했던 시민들은 조심스레 야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사회적 감염 우려도 크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오늘 간호사 2명이 병원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경기 명지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리병동 의료진 45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전수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고 그분들도 전부 다 지금 음성 나온 사람들도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은 20대 직원이 가족에 이어 연달아 확진되면서 폐쇄됐습니다. 일반 투숙객 가운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접촉자가 나오거나 이미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146명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입대를 앞둔 대구 10대 남성은 부산의 클럽 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입니다. 당일 클럽 방문자는 480명에 달해 집단 감염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할 경우에는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 첫 확진자인 31번째 환자는 국내 최장 입원 기간인 6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라임 사태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사흘 전 붙잡힌 김봉현 전 회장이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수원 남부경찰서를 연결해 보죠. 자, 강석 기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낮 3시에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4시간 넘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이곳 유치장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오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으로 나섰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줬는지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힌 뒤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하겠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습니다.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숨어 지내다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으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김봉현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은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액수면 펀드를 모집할 때부터 딴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라임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사람은 김 전 회장 말고도 3명이 더 있는데 검찰은 또 다른 회장님 3명도 쫓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범죄 혐의를 따져봐도 김 전 회장이 공범과 빼돌린 돈만 810억 원에 달합니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517억 원에 수원여객의 회사 돈 241억 원, 제안군인의 상조의 인수자금 60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무자본 인수합병 범죄가 더해질 경우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이 측근들을 통해 횡령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 수사도 은닉자산을 추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검찰은 라임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다 쓴 또 다른 피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라임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중이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끌어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심을 받는 김모 회장과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모 회장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160억 원대의 수원여객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는 마카오와 중국 등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머물고 있다는 강원도 원산에 여동생인 김여정도 함께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매체도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5일 전부터 원산에 정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원산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후계를 이을 수 있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즉 백두 혈통입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과거 하노이 정상회담 때처럼 지근거리에서 김 위원장을 보좌하며 비서실장 역할을 할 거란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도 특이 동향은 없다며 일각에서 확산되는 김 위원장 사망설은 악의적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원산 일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김정은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난 21일부터 원산역에 정차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약 250m 길이의 열차가 21일 이전에 도착했고 23일에는 출발을 위해 위치를 조정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다만 열차의 존재가 북한 지도자의 행방을 증명하거나 건강에 대해 시사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는 내용을 라디오 매체로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는 틈을 타서 김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동영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아직까지는 가짜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부터 정치부 이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오후부터 김정은 사망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던데 이게 가짜 뉴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4분 남짓 분량의 동영상,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실까요?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9 2020년 4월 25일 0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얼핏 북한의 조선중앙TV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김정은 직함부터 틀립니다. 국무위원장인데 노동당 총비서라고 한 것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모두 김정은이 아니라 아버지 김정일의 직함입니다. 또 영상엔 인민조선 보도가 등장하는데 북한엔 없는 매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가 다른 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상당히 비통한 그런 목소리로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영상은 좀 분위기도 좀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비보를 전하던 아나운서 이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을 볼까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저 당시 리춘희 아나운서의 억양은 흉내냈지만 비통해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상을 본 정부 관계자와 북한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배 영상을 짜깁기 한 것으로 영상 구성과 흐름이 어색하다고 했고 또 북한 아나운서답지 않게 실수를 하거나 발음이 샌다며 북한 말투를 흉내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동영상에 속아서 속보로 전했다가 사과를 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자, 김 위원장 관련 사진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것도 가짜뉴스 맞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이 병상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중국 SNS를 통해서 퍼졌는데 역시 가짜입니다. 얼굴과 몸의 연결이 어색하고 또 주변 물건들의 비율도 맞지 않습니다. 마치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회복한 것처럼 보이게 교묘하게 합성한 겁니다. 저 사진은 자세히 보면 이제 합성한 티가 좀 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김 위원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극도로 폐쇄된 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건 미국을 비롯한 어떤 정부도 어려운 일입니다. 커지는 건강 이상설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면 위중설이나 사망설을 잠재울 수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진화하고 있지만 집안 병력에 김 위원장의 잦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고도비만 탓에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 쪽 뉴스나 여론을 이제 면밀히 살피고 있을 텐데 김 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까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설과 가짜 뉴스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활동을 지금 자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인 오늘 낮에야 꺼졌습니다. 축구장 1000개에 달하는 임야가 잿더미가 됐고 주택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야간 진화대가 물을 뿌리며 거센 불길에 맞섭니다. 날이 밝자 진화 헬기 32대가 출동했습니다. 전국 각 소방서에서 온 장비 270여 대와 3,700여 명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난 산불은 오늘 낮 2시 반쯤 모두 꺼졌습니다. 사흘 동안 난 피해 면적은 임야 800헥타르, 축구장 1000개에 이릅니다.
이제 돌개바람이 워낙 세게 부르니까 이게 이 공망 이런 불덩이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강풍에 산불이 번지면서 주택 4채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민가를 덮친 맹렬한 불길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기름 탱크도 그을려 폭발했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창고 3동과 비닐하우스 4동, 축사 3동도 불탔습니다. 캄캄한 심상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 집사람으로는 뭐 앞에다가 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달라고 하는데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SUV 차량이 아파트 울타리를 뚫고 가정집에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량이 날아오듯 덮쳤다며 피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제 날아와요, 차. 차 한 대가 날아오더니 가정집을 그대로 덮칩니다. 집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한 남성은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행촌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가 울타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SUV 차량은 아파트 울타리를 뚫고 약 8m를 날아가 가정집으로 돌진했습니다. 꽝수 내가 쳐다봤더니 이렇게 둘이 얘기했다. 꽝수는 둘이 다 들으면 한 개 위에 차는 벌써 이거 또 우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로 70대 A씨가 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옆에 있던 박씨도 SUV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UV 차량이 날아든 가정집 외벽은 완전히 부서졌고 창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민들은 2달 전에도 울타리를 뚫고 차가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쪽에서 차로 보면 울타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차가 얼마나 또 엔진이 또 세잖아요. 이쪽에서 위험하니까 방지턱이 좀 이만큼 있었으면 좀 좋은데. 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과 운전 부주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지난 1월 네팔에서 교육봉사를 하던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종 99일 만이던 어제 교사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네팔 현지 경찰이 안나푸르나 일대 계곡을 수색합니다. 이 계곡 하류 시신요실 방지망 부근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시신에 나온 여권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7일 산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 가운데 2명이었습니다. 눈사태로 실종된 지 99일 만입니다. 네, 헬기를 이용해서 날씨가 좀 괜찮아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권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소지자금 여권을 통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당시 10m 넘게 쌓인 눈 때문에 지난 1월 24일부터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네팔 전역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수색 중단이 장기화됐습니다. 이달 들어 기온이 오르고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민간 순찰대가 이날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2일 같은 수색 범위 안에서 교사 일행과 동행했던 네팔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실종 교사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 뒤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였던 30대 외식업체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였던 A씨. A씨는 시민단체와 컨설팅 업체 근무 경력이 주목받으며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해당 여성은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사건 한 건 맞고 4월달에 송치된 거는 맞아요.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A씨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과 만나 식사를 한 건 맞다면서도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비례대표 낙선 후 민주통합당에서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되기도 했고 2013년 말부터는 서울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최근 군에서 폭행과 성추행, 불법 도청까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지휘 서신을 내고 전군에 경고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통제가 2달 넘게 이어지면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특수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군 기강문란에 맞췄습니다.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군에 지휘 서신을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군 기강을 흐트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강과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를 장관이 지휘 서신까지 보내가며 왜 강조를 했을까요? 최근 군에서 나오는 사건들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한 육군부대 A 대령은 부대 지휘 통제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3개월가량 회의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A 대령은 지휘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군사보호시설에 군인이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상관의 의중을 살피려는 A 대령과 달리 한 사병은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하극상도 벌어졌죠. 군사건 사고의 단골 메뉴인 음주와 성 관련 문제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하고 함정의 함장이 부하 여군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출격을 준비해야 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군의 가장 주요 임무인 경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해군 제주기지가 민간인에 의해 뚫리는 등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제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건 사고를 가지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근거로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는 물론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한 게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 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대한 내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군은 선별적으로 우선 외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외박과 면회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군의 사건 사고들이 과연 코로나19 탓만일까요? 약 1년 전 삼척항 목선 사건을 계기로 환골 탈퇴하겠다던 정 장관과 국방부의 약속은 언제쯤 지킬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둘러싼 우울한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G20 국가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수출이 핵심축인 우리 경제는 2분기의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글로벌 투자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2분기 주요 20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1%나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G20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성장률은 각각 26%, 28.1%씩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도 10% 넘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와 코로나19 사태를 일찍 겪은 중국뿐입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0.2%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수치라면서도 2분기에는 실물 경제 충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전망보다 2분기 경제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요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들이 코로나 사태에 직접 본격 진입을 한 상태이기 되니까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더 어려워질 거고.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4월부터 급락하는 상황에서 2분기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정책 당국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당을 받는 가정에는 아이 한 명당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이 물품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유통 매장입니다. 아동 돌봄 쿠폰이 사용 가능한 곳인데 정작 가보면 쓸 수가 없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기저귀나 분유, 여성 위생용품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포인트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저귀 등은 기존의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 바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 자체도 알쏭달쏭합니다. 대형마트는 불가능한데 저렴한 제품을 파는 잡화점이나 대기업 계열사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 시민은 스타벅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천, 경기 등 타 지역 시민은 안 됩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용 지역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육아 커뮤니티 등에선 아동용품 구입이 많은 오픈마켓이나 보육 서비스 앱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때문에 온라인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구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용처에서 빠졌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사용처와 결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여야가 내일부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조금 전 합의했습니다. 1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상위 30%에게 주는 금액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당정 합의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걸 기존 예산의 씀씀이를 조정해서 마련하는 걸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돈을 주겠다는 청와대의 구상도 힘을 받게 됐는데 여야 간의 쟁점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천억 원으로 당초 하위 70% 지급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중 3조 6천억 원은 국채로 1조 원은 지자체에 부담시키려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통합당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긴급하게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여야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원금 재원을 위한 추경 예산 심사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1조 원을 충당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거부감을 갖는 청년층과 중도층의 목소리를 요약하면 기득권 꼰대 정당이다 이런 겁니다. 30대, 40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당 안팎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통합당의 청년들은 당 운영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전남 순천에 출마했던 천하람 변호사는
2020년에 어울리는 보수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식당이라고 한다면은 메뉴판과 메뉴 그리고 서빙하는 직원 모두가 굉장히 낡고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전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패인을 뻔뻔하면서 찾았습니다. 꼴보기 싫은 행동들만 하면서 대중들에게 외면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40%를 득표하며 선전했던 김재섭 전 후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으론 젊은 리더를 키워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재들이 영입되는 시기였지 당내에서 육성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정치를 배우고 이 안에서 정책을 배워서 총선 이후 투표자를 조사한 결과 통합당이 30, 40대 중심 정당으로 세대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74%가 공감했습니다. 청년을 들러리로 세워온 과거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을 그냥 얼굴 마담식으로 소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요.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힘미는 뭐 하실 거예요?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괜찮다던 홍해 돌변 왜로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에 김종인 비대위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제목에 보면 돌변이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찬성을 했었습니까? 네, 뭐 요즘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면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17일이니까 열흘도 안 된 인터뷰네요. 예, 그랬던 홍 전 대표가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격 미달이라고 공격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옆에 이제 정치판에서 해 오셨지만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이 당 대표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라 이제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저렇게 말이 바뀐 건가요? 예, 어제 김 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걸 한번 보시죠.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시효는 끝났다고 본다면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 홍 전 대표의 복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뭐 홍 전 대표의 마지막 꿈 이게 차기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또 했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홍 전 대표는 뭐 아까 얘기한 거 이외에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함승이 당시 주임 검사의 요청으로 검사실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단 2마디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 사건 자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3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홍 전 대표가 이 사건과 당시에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주임 검사였죠. 함승희 전 의원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홍 전 대표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수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내 단독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자백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 기록 어디에도 홍 전 대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함 전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홍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리로 징역형까지 받은 건 뭐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제 범법자 그리고 검사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 위원장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예, 그래서 김 위원장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홍 전 대표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김 위원장의 말입니다. 또 2017년 대선 땐 이 밤중에 집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었던 사람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뭐 정치가 비정한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씁쓸한 또 하나의 단면이군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 괜찮다던 홍해 돌변 외의 느낌표는 짧게 사자성어로 준비했습니다. 감탄 고토입니다. 예,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9년 최장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결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별세한 박정희 청와대 김정념 전 비서실장 얘기죠. 예. 자, 이분이 참모의 교과서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향년 96세로 1969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9년 3개월을 지내서 역대 최장수 비서실장 재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단임제로 개헌이 됐으니까 9년 네. 이상 이제 비서실장 그렇죠. 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히 까다로운 인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점을 높이 사서 이렇게 최장수 비서실장을 한 건가요? 네, 그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40명이 넘는데 이 최고 권력과 가까이 있지만 이 자칫 권력의 맛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독이 든 사과 같은 자리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김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정치 회고록 박정희에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명함도 파지 말고 청와대 이름이 들어간 봉투도 만들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은 청와대를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청와대 마크가 새겨진 이 명함을 돌리면 엉뚱한 곳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런 김 전 실장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을 주도하며 고도 성장의 기틀을 닦은 한국 경제의 산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 김종필 전 총리는 생전에 대통령 신임이 두터워서 차지철과 김재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예, 청와대 직원은 명함도 파지 마라. 이 말이 좀 가슴에 와닿는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9년 최장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결의 느낌표는 절제된 그림자 권력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떤 권력이든 절제된 행사가 중요하다.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자, 모레가 발인이라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엉터리 약장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몸에 살균제를 주입해보자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그것도 언론 브리핑에서 한 건데 실제로 표백제나 세제를 삼킨 사례가 뉴욕에서만 30건이나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자외선과 소독제 주입을 제안했던 트럼프 대통령. Right,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we're seeing Republicans make comments with zero connection to science and facts. 미 보건당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No, I certainly wouldn't recommend the internal ingestion of a disinfectant.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언론을 향해 비꼬는 투로 질문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뉴욕시에서만 표백제나 가정용 세제를 삼킨 사례가 30건 보고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언급한 후 처방이 46배나 늘어났습니다. 미 FDA는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엉터리 약장수란 비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을 생략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영화계가 빙하기를 맞고 있지만 한국형 좀비 영화는 다소 예외입니다. 쏟아지는 극찬 속에 판권 계약 그리고 선판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도시. 죽지 않고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괴물과 사투를 벌입니다. 올여름 개봉하는 반도는 2016년 1000만 관객 좀비물 부산행의 속편입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데 이미 북미, 프랑스, 영국 등에 선판매됐고 올해 칸 영화제 초청이 예상되는 국내 유일한 영화로 꼽힙니다. 한국형 좀비에 대한 관심은 킹덤 시리즈에서 증폭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서구 좀비들과 달리 K-좀비는 실제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했는데 킹덤의 경우 4천여 명이 6주간의 훈련을 거쳐 좀비를 연기했고 부산행엔 안무가들이 좀비가 됐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한 매체는 한국형 좀비는 꾸물거리지 않고 빠르다며 해외 유명 좀비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멸의 대상으로만 보는 서구형 좀비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국적 특성이 들어가 있는 약간 가족
종족주의적인 느낌으로써 좀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건데 K좀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계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광부, 우간다 이민자의 딸, 주차장집의 딸, 파키스탄 버스 운전자의 아들, 우유 배달원 아들. 2015년 집권 2기를 맞아 영국 캐머런 총리가 발표한 내각 명단은 보수 정부의 따뜻함과 배려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윌리엄 4세 국왕의 직계 자손으로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온 왕족이었지만 캐머런은 따뜻한 보수를 내걸고 쓰러져가던 당을 살리고 정권도 찾아왔습니다. I'm fed up with the punch and judy politics of Westminster. The name calling, backbiting, point scoring, finger pointing. 희귀병을 가진 아들을 돌보는 모습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장면은 보수가 왜 15년이나 버림받았었는지 그 해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캐머런도 혜성같이 등장한 슈퍼스타는 아니었습니다. 17년간 보수당이 키워낸 차세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장례식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총선 이후 통합당에서 들려오는 세대 교체론은 공허합니다. 키우지도 않았던 30대, 40대 리더가 땅에서 솟아나길 바라는 듯해서 허욕으로 비춰지기까지 하죠. 원로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걱정할 정도로 권력의 초집중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수의 날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공천 실패의 책임을 나눠줘야 할 사람은 침묵할 때를 모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에 돌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 당 해체가 근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례정당 투표에서 야당 투표가 많았던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부 견제는 해야겠지만 야당 당신들로는 안 되겠다는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민심은 보수 정당의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역할도 다음 시대 정신을 구현할 젊은 리더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 뛰었던 정치인들도 이제 마음을 비우고 새 리더십을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겁니다. 사람은 같은데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는 순진한 유권자는 없으니까요. 이제 대선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새 대통령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과연 어떤 나무에 꽃이 피게 될까요? 물론 가끔은 고목에도 꽃이 핍니다. 하지만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상해 있다면 새 나무를 심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른 해법일 겁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썩은 고목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 하루 봄 기운 만끽하셨나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서 체온 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지역 곳곳으로는 건조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 북부 지역에는 낮 한때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7도, 대전 5도, 부산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18도, 울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